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이론입니다. 자, 청소년의 비행 이론은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 있지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긴장 이론인데, 이 긴장 이론은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 머튼이라는 어떤 논의에 기반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이론인데, 뭐냐면 자, 하층 청소년들이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성공, 목표 좌절에서 오는 어떤 긴장과 이 좌절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나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층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여건상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과 좌절을 겪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이론들은 이제 그 이후 이제 연구들에서 어떤 계층과 비행의 관련성이 이제 적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수정된 논의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청년들 이외에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이 구조적 긴장보다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학업, 그죠? 학업 성적의 어떤 부진,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의 어떤 다툼,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논의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하층 계층이 이제는 그런 이제 수정된 논의들 오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의 원인을 세 가지 어떤 긴장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하는 목표의 실패.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될 때, 그리고 실제로 성취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는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긴장은 어떻게 돼요?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은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인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론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자,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던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사건, 생활 사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긴장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부정적 자극의 존재. 이건 뭐냐면, 자, 부모로부터의 어떤 학대라든지 친구로부터의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긴장은 어떻게 돼요? 비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접촉 사회, 이제 차별 접촉 사회화 학습 이론입니다. 사회 학습 이론. 자, 여기에서는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비롯된 거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행 관련 가치나 태도, 그리고 동기를 학습하게 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회 통제 이론에서는, 자,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애정적 결속력 같은 어떤 유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비행을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치라는 사람은, 자, 청소년들은 누구나 비행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비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의 동기 요인보다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의 여부가 그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학교 등에서 사회 유대나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비행 동기를 통제함으로써 그다음에 비행의 가능성이 낮지만 어떤 사회 유도가 약한 사람들, 약한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비행을 저진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대 요소를 이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 통제, 이 사회 통제의 이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 이론에서는 자, 머턴의 논의에 기반하고 이제 기반해서 하층 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성공, 그다음에 목표 좌절에서 오는 어떤 구조적 긴장, 그다음에 좌절의 비행에 어떤 원인이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계층과 비행의 관련성이 적자보다는 어떻게 돼요? 최근에는 이 에그늘의 일반 긴장 이론 하에서 하층 이론에 이 하층 이외의 어떤 중산층 청소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긴장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긴장, 그 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생활 사건, 학업 성적 하락 이런 비행들로 인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긴장 이론에서는 일상 긴장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화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이 매개연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은 뭐냐면, 자, 처벌은 범죄를 줄이는 억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처벌은 억제 효과보다는 여기에서는 범죄를 증가하는 이 효과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인 이론에 따르면 어떤 면을 보면, 자,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오히려 보다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탈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일탈 혹은 어떤 범죄로 규정되는가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어떤 범죄의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행동이 일탈 혹은 어떤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범죄자로서의 어떤 낙인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탈로 발전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탈 혹은 어떤 범죄로 규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행위자에게 일탈자 혹은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탈자로서 그리고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어떤 상습적인 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인으로는 어떤 처벌,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범죄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탈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범죄를 통해서 이 죄를 짓고 형무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다 온 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얼마의 사고를 정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죄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본인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탈로 인해서 계속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상습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낙인 이론가들은 공식기관에 의한 어떤 처벌이 행위자에게 어떻게 돼요? 낙인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부정적 자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범죄가 있었지만 이 범죄는 어떤 면에서는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유도해 나가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죄를 져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재범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낙인 이론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벌 위주가 아닌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억제 이론입니다. 억제 이론. 자, 이 억제 이론은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감수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라는 거죠. 억제 이론은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어떤 면에서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억제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 철학의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이득은 어떻게 돼요? 이득은 최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 이론가들은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득의 측면보다는 어떻게 돼요? 손실의 측면, 이 손실의 어떤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공식기관의 어떤 그 엄한 처벌이 있게 될 때, 처벌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손실이 행위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범죄를 억제하게 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 이론에 따르면 처벌과 통제가 느슨할 때 범죄는 어떻게 돼요?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처벌과 통제가 강하게 되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 이론은 어떤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 이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공식 처벌은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돼.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처벌의 어떤 신속성, 그다음에 확실성, 그다음에 엄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잡힐 확률이 높고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엄격하다면 범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라는 어떤 그런 처벌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억제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 이론은 손실, 특히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게 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예방,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비행 청소년의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의 특징.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최근에 청소년 비행의 어떤 특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습성화, 그다음에 조숙화, 집단화, 폭력화, 도시 집중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들 가운데서 초범보다 전과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비행의 습성화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여건이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조숙해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이 좀 집단하다. 자, 집단 소속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적 활동보다 집단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14세에서 17세 사이에서 이제 집단 형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과 이탈감 이것을 통해서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집단이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할 때는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집단을 형성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몇몇이 이제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딸하고의 어떤 그런 산책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버지한테 뭐 담배를 요구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무랬는데 이 청소년들이 달게 들어가지고 이 부모를 아이들 보는 입장에서 정말 거의 폭력을 가해서 거의 실신하고 거의 죽음까지 이르는 현상까지 이게 갔었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있는 데서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꾸짖는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일라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지 집단이 있는 데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은 상당히 이런 어떤 집단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래 교육할 때도 보면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다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어떤 그런 핀잔을 두고 꾸지람을 준다 그러면은 거기는 어떤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 훈련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다음서부터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타일러서 얘기를 해야지 집단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집단의 이탈감, 저항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폭력화라는 거죠. 폭력화. 그래서 보면 자, 최근에 범죄 가운데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어떤 잔인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한 번보다는 이게 가면 갈수록 한 번이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서 이게 막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여기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잔인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과거 소수민이 사회생활을 여기하는 어떤 농촌 집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통적인 간습과 혈연적, 그 다음에 신분적인 계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어떤 이웃간에 상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이런 어떤 도덕적 통제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탈선적 비행은 쉽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그런 농어촌, 이런 어떤 그런 혈연적인 이런 신분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상세화되죠. 상세화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도시에서 자꾸 이제 중소도시로 그다음에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이전해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혈연적인 관계, 이런 어떤 신분적인 계층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중소도시가 이제는 어떤 그런 그 범죄의 소굴, 그다음에 범죄의 어떤 그런 집단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이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물질주의의 어떤 물질주의, 그다음에 배금주의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농촌에까지 이제 파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청소년들로 인해서 소비문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동경하게 되고, 그다음에 취학이라든지 어떤 전학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에 이주한 젊은이들이 개방된 도시 사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적응치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갈등에 사로잡힌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범죄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청소년의 어떤 그런 범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혁명이 발달됨으로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갈등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에서 온 울분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는데 개인적인 요인은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떤 개인적인 요인은 뭐냐면 자, 일반적인 성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 이 성인기로 가는 이 가독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러겠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기에는 혼란이 있고 여기는 불안성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 발달과 정상의 어떤 내적 세계 그리고 그것이 제한되는 어떤 행동의 어떤 징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용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에 모이는 집단에서 가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다음에 배우 사진이나 어떤 그런 나태 사진 이런 것들을 보기 좋아하고 음탕한 소설이나 신체 해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는 시기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따른 이 갈등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건전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갈등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것든지 갈등이 있다. 근데 갈등을 바로 조기에 풀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갈등을 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거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보고 우리 정치에도 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가정 환경적인 원인이다. 자, 청소년들을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우리가 가정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정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자 가정은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심리적이고 공간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격을 형성해가는 어떤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따뜻한 애정을 자녀에게 쏟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그 행동을 본받게 되는 이런 어떤 특수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어떤 인격을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해주는 이 사회화 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정은 좋은 학교이고 부모는 어떻게 돼요? 교사 중에 교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기서는 결손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대개가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어떤 문제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무관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가정 속에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담 사례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지만 그 속에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떤 그 애정에 결핍된 이런 그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지나친 엄격하고 난폭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 속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을 주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청소년이 어떤 비행 문제, 즉 이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건전한 인격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육의 병폐를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현대 학교, 현대 교육의 병폐는 경쟁적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참 순수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상실하게 되고 참 인간으로서 성장을 가로막는 이 경쟁적인 요소가 문제다라는 것이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주입식 교육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인 이것을 통해서 교사가 어떤 면에서는 강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은 약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격 성장 이런 그 성장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초점은 어떤 지금의 그 순간에 어떤 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장래를 준비하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느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어떤 면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돼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더 나아 사회 속에서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는 일탈적 행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자 사회 환경의 요인입니다. 사회 환경의 요인은 다양한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자 현대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도시와 농촌의 어떤 소득 격차 이것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성향도 높아짐에 따라서 성인들의 어떤 부도덕하고 태폐적 행위가 난무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의 어떤 가치관의 혼란, 그 다음에 몰락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어떤 반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질서의식이 무너지고 준법 정식이 결여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회적 환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입니다. 자, 진로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슈퍼는 일의 세계에서 적절히 융화된 자신의 어떤 역할상과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해서 그것을 현실에 검토해서 그 자체를 만족하고 사회의 어떤 이익이 되는 그리고 어떤 현실로 전환하도록 어떤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일리와 슈타 여기는 그 슈타트 같은 사람은 자, 진로 상담은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진로에 대한 이 방향을 세우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기 또 돼 있네. 지원하는 일체의 경험으로서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로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이제 김춘기 교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진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와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상담자와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상담의 종합적 과정이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이거 어떤 면에서 내담자에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원만한 관계를 맺어주고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의 집단 상담은 자신과 타인을 이전과 다르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자신의 영향력을 분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의 효력은 청소년들을 하려고 어떻게 돼요? 발달상의 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돕는 것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진로 상담의 어떤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자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탕색 및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일과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일과 직업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거에서 보면 자, 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직업 세계는 끝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성공을 보장했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상담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각을 자극하고 변화하는 이런 어떤 직장의 조건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을 학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의미를 알고 어떤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상담의 목표는 이런 어떤 정확한 이해를 증진하고 그 다음에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고 그래서 이것도 직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들은 진로 탐색이라는 어떤 진로 탐색 어떤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꿈의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의 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꿈과 어떤 비전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꿈의 역할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활동의 영역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지도 방법론에서 우리가 제4장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상담 지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담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상담 하나만 해도 실적으로 보면 상담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한 학기, 1학기, 그다음에 뭐 거의 1년 내를 해서 통해서 이루어가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해하고 어떤 기법을 통하고 비행 청소년 상담을 어떻게 하고 청소년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세계를 바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의 그런 어떤 청소년 지도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이게 목이 해결되지 않아서 가끔씩 꼬여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강의 듣는데 또 불편함이 있었다면 하여튼간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빨리 회복을 해서 강의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